네, 안녕하세요. 가족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송혜정입니다.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강의실에 좀 모여서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좀 같이 듣고, 동기도 듣고, 또 살아오신 이야기들, 고민거리도 좀 같이 나누면서 교육을 했으면 좋은데, 코로나라는 또 사회환경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온라인상에서 인사 뵙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크고요. 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을 가지신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과 자주 만나 뵙게 되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분들 못지않게 가족분들이 심적 소진이나 고통이 굉장히 크신데요. 제가 오늘 하는 교육이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릴 이야기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종류와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인데요. 앞서서 동일한 주제로 두 분의 강사분께서 이제 이미 이 주제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의 내용 상당 부분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족으로서 무엇이 가장 걱정되고 고민이신가요? 가족들마다 조금씩 고민의 내용이나 깊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가족분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죽고 나서가 문제죠.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맞아요. 형제들은 지금도 본인들 사느라 바쁜데 누가 정신질환 있는 형제들을 돌보겠어요. 혼자 독립생활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제를 돌보는 가족도 계시고 또 부모가 정신질환이어서 부모를 돌보는 자녀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의 8, 9은 아마 대부분 정신질환을 가진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보호가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이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을 병과 함께 했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이미 70, 80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신 거예요. 내가 살 날도 많지 않은데 내 자녀를 두고 간다고 생각하면 염려되시는 것도 크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런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해마다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최근 3년간 저희 기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서비스 요구도 결과입니다. 사실 해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원했던 요구도 첫 번째는 정신장애인 자녀의 자립을 위한 재활시설을 좀 확충해달라.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인근에서 조금 직업훈련도 좀 받을 수 있고, 주거 관련 훈련도 좀 받을 수 있고, 낮 동안에 의미 있는 활동들도 좀 하는 그런 이용시설도 나는 다니고 싶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너무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좀 시설을 세워달라 이러는 의견들이 좀 많으셨고요. 두 번째가 정신질환 자녀의 재활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지원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정신질환 치료를 하는데 발생되는 치료비나 의료비를 조금 지원해달라는 순이었는데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원이 지역마다 기관마다 조금은 달라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긴 하지만 그 예산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전기료나 전화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사무용품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조금 예산도 다 다르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있는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도 사실은 프로그램비가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이런 요구를 조금 하시게 됐던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족 대표분하고 논의를 하게 됐고요. 이제 가족교육에 조금 구청장님을 모셔서 구차원의 지원을 조금 요구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부총장님이 오시니까 가족분들이 그간에 이제 힘들었던 일들이 막 생각나면서 콧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한 가족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는 게 무슨 장애입니까? 앞 좀 못 보는 게 무슨 장애고 소리 좀 못 듣는 게 무슨 장애냐. 저희 가족들은 그런 장애마저도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울먹거리면서 하셨어요. 구청장님 앞에서.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이야기 하나로 그간의 고통을 조금 내가 짐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결국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9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가져오라고 지시사항을 떨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에서 이제 정신질환자 재활에 필요한 예산들을 9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구에서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가족 대표들이 구청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이제 가족들 입장을 하나씩 전달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좀 읽어내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사실은 발달장애 특성상 진단받는 나이대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가족의 나이도 굉장히 젊죠. 그래서 발달장애 이제 부모연대 같은 데에서 길거리에 나와서 정책 마련에 대한 시위를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 다뤄지고 하는데 저희 정신장애인 가족분들은 그마저도 부러워하십니다. 이제 당신들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기동성도 떨어져서 저마저도 저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조차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신장애, 정신질환 분야가 더 홀대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도 좀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을 지닌 채 좀 살아가고 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금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국가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어떤 지원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10년, 20년 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가족들이 갖고 계시는 불안이나 염려되는 마음들 이해는 하지만 살짝 조금 내려놓고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좀 잘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제가 저희 기관의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사회보장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알아두면 좋을 만한 어떤 개별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후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 국가의 정신질환자 지원 방안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정신건강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가족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들은 어디인지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사회보장이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사회보장에 있어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선진국가들은 저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갖출 수 있었을까 부러울 때도 있었고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죠. 이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사회적이라는 말과 보장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인데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제도들을 통해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적 문제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안정의 제공이고 권리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뿐만 아니고 기타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잠깐 보시면 출산, 양육, 실업, 이런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사회보장은 개인들이 사회적 위험에 처할 때 경제적 상실로 인해서 어쨌든 빈곤이나 이전 생활 수준의 어떤 급격한 하락과 같은 생활 불안에 대해서 소득 보장이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마련된 재원,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좀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보편주의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선별주의는 아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개인을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죠. 금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이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이거는 보편주의 방식에 의해서 지급됐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보장 급여는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조금 제공이 되는데, 매달 받는 뭐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건 현금의 형태고요. 저희가 제공받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의료 서비스나 아이행복카드는 현물의 형태로 지급을 받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이 좋긴 합니다만, 또 주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 그것들이 제대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과 현물을 또 적절하게 나누어서 사회보장의 어떤 급여의 형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공공, 민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은 공적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적부조나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에 관련된 건 공공 부분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이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바우처 사업과 지역사회 투자 사업을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사회보장제도는 뭐 아동에서부터 빈곤에 대응한 최후의 안전망까지 사회보장제도가 다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초생활복지제도나 긴급복지지원, 뭐 주택임대사업 같은 생계지원 서비스도 있고요. 청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나 실업급여 같은 뭐 취업지원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립하기 어려운, 독립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한테 활동 지원을 해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들도 갖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시스템들은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련된 시스템들인 거죠. 이건 개괄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가족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사회 서비스를 몇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서비스는 모든 국민한테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 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지금 기대 수명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고 출산율의 또 급격한 하락이나 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청장년의 어떤 실업 문제, 노후 불안, 여러 가지 갖가지 사회 불안 요소들이 많이 증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나 수요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사회적 돌봄이나 어떤 그런 지원의 필요성은 더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 체계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중심의 어떤 사업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지고 사각지대가 또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비스 이용권 전자바우처를 활용해서 공급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율성이나 책임성이 강조되는 구조고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은 이제 뭐 복지관 같은 기관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일정 자격을 갖추고 나면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 후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구조고요. 이거는 무료 서비스는 아니고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의 서비스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특정하게만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어요. 이미 정해진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도 경쟁도 낮고 그런 상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웠던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이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서비스 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우처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계속 바우처가 나오는데 그럼 바우처가 뭐냐? 바우처는 쉽게 그냥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 서비스를 이런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서 주는 증표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비스 참여자한테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제공하게 되고 서비스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전자바우처를 이제 이용해서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어린이집 보육료나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뭐 가사간병 돌보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바우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투자사업 표준 모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심리지원이나 돌봄, 건강관리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8번에 보면 눈에 띄는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 좀 가족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일상생활 관리를 통해서 취업이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투자 사업의 하나입니다.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소득 범위가 굉장히 기준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 주로 사회복지사, 간호 인력 등이 이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주로 제공되고요. 제공 비용은 총 20만 원 이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8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본인 부담금 2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시간 기준으로 주 1회, 총 월 4회 제공되는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자랑 상호 계약을 맺고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서비스 제공 기간은 여러 개로 이용자가 맞는 곳을, 가족분들이 맞는 곳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1년 이용이 기본인데 재판정 이외에 포함해서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1년이든 3년이든 정신질환자가 토탈케어 서비스를 받고 나서 서비스 종료 시점에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인근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연이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건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 독립생활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한테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어야만 하는 조금 제한된 자격 기준을 갖고 있고요. 주로 활동보조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통해서 시군구로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또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되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 제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최대 월 480시간까지 제공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센터의 회원님들도 정신질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기능에 손상이 있고 낮아진 기능으로 인해서 외래나 이런 지원들, 외래 기관을 찾아가고 이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주로 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서 지원받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요. 뭐 2014년에 뭐 송파에서 세모녀가 생활고 비관에서 자살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강화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 발생한 대상자가 적당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긴급 제도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충족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자살 고위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필요하시면 지원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119나 그 시군구의 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처럼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환경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건 주거에 관련된 건데요. 주거는 뭐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설명해드리는 주거 서비스는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거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개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의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사회보호계층이나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고요. 임대 기간이라든가 전용 면적, 보증금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씩 상이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일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가 너무 많은 형태와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같은 데 가시면 뭐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이런 책자도 발간되어 있어서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부분은 사실은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 관련 기관하고 상담하시면서 또 안내받는 방법도 쉽고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이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또 서비스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나라 정신건강 사업은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가에 비해서 매우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됐고요.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사업이 매우 강화되면서 공공 영역이나 민간 영역에서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사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아예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가족제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정신질환자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누구누구의 친척, 누구의 사촌, 누구의 이웃으로 그냥 동네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갔었습니다. 사실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선 정신보건에 대한 아무런 투자도 대책도 세우지 않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산업화나 도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어떤 복지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허가 시설에서 막 정신질환자를 흡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이 매우 급격하게 70년대 이후에 증가하게 됐고요. 비인가 시설에서 인권 타답 행위들이 막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장기간 수용되면서 인권의 문제가 슬슬 거론되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이후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정신질환자를 막 불법적으로 수용하는 대형 무허가 기도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속속 보고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이 이제 1983년에 KBS TV 프로그램 추정 60분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막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정부의 정신보건 정책 기조는 주로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막 큰 돈을 투자해서 정신병원을 증설하고 막 무허가 기도원을 그냥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하면서 정신병상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병상수의 증가는 결국은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구조적으로 생산해 냈던 시기였고요. 이제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그 사이에 이제 몇몇 대학병원에서 납병동이라는 게 설치되면서 재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긴 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태화 샘솟는 집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WHO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에 대한 너네 너무 후졌어.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조금 확대해야 돼. 이런 내용의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해외의 선진적 시스템을 보러 가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죠. 외국에 나가서 이제 많은 선진 정신보건 시스템을 접하고 돌아와서 이제 국내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5년 12월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정신보건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조금 시작되는데요. 경기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과 양평에 도시형과 농촌형의 어떤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체계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신보건법 이전에는 주로 병원이나 수용시설에서의 어떤 장기 입원 위주의 정신질환자 관리가 주요 정책의 중심 축이었다고 하면 법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지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정신보건법이 계속 개정을 반복하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2016년에 드디어 법률 이름을 싹 갈아엎게 되죠.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을 하게 됩니다.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일부 실으면서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지금 현재 국내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기술과 자문을 지원하는 지원단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이 있고요. 시도 중심으로 지방 이제 정신건강 사업지원단과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점점 주민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건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55개소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국공립 54개를 포함해서 약 1,800개 이상의 병의원들이 있고요. 요것만 보시더라도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이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만성정신질환자의 어떤 요양보호를 담당하는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가 있고,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정신재활시설이 345개소입니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시설들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에 몰려있는 지역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만 해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국가에서 좀 지역적인 편차를 해소하고 없는 지역에 좀 시설을 신설해서 고르게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정신질환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1차 예방과 유병기간을 좀 줄여서 빨리 치료받고 조금 신속하게 치료될 수 있게 하는 2차 예방, 그리고 정신장애로부터 부차적인 어떤 사회적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3차 예방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지 수준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네. 최근 국가의 다양한 정신건강 정책 중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국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2018년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영 교수님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정신질환자 그 경남 진주의 방화살인 사건 또 역주행 사망 사건 같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막 보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정신질환에 대한 안전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조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례 관리를 확대하고 그러려면 이제 인력이 필요하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대폭 확충해 주겠다라는 안이 들어 있고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 인력, 그러니까 실무 인력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는 40명 이상입니다. 사실 40명 이상을 한 달에 한 번씩 채 대면하기도 어려운 그 숫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가 알고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1인당 담당하는 정신질환자의 수를 20명 내외로 하도록 해서 지금 전체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광역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를 해서 응급 상황이 지역사회에 내에서 발생했을 때 경찰과 함께 출동해서 현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리고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과 같은 그런 형태의 입원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안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질환자 발견 초기에 있는 대상자를 발견해서 집중적인 서비스를 통해 질환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를 양성해서 재활시설이나 어떤 센터의 서비스들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또 납병원 이런 데 활성화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패밀리링크를 통해서 가족 강사가 양성이 되고 있듯이 회복된 정신질환자를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정신건강 가족이나 당사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한 서비스 기관들이 어디인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서 언급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시에 적절한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또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사업 내용인데요.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 중에서 자신을 해하고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경찰이 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자이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이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입원 유형의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입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조금 한정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이런 것들조차도 없어서 이런 유형의 입원을 했어도 보호무자가 입원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입원이 너무도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고요. 서로 입원을 추진하더라도 치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보호자에게 넘겨져서 부담이 컸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치료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치매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치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치료 비전 사업을 보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구나 싶어서 정신질환도 어떤 국가 책임제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져서 매우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정책은 과 단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신건강정책과에서. 근데 얼마 전에 복지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정신건강 정책국으로 상향 신설이 되었고요.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도 정신건강 정책을 우선순위를 좀 높여서 조금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전체 보건 예산 중에서 정신건강 분야 예산이 5%를 상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2.45%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예산도 조금 선진국 수준으로 배정돼서 정신건강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조금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 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다시 정신질환자 치료 비전 사업으로 좀 돌아와서요. 정신질환자 치료 비전 사업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그리고 이제 주요 정신질환을 최초 진단받은 5년 이내에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에 발병 초기 대상자들을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3번째 치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외래치료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의료기관 장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기 전에 자해나 타해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한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제도인데요. 이렇게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대상자한테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지원 내용은 이렇게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조금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된 간략한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주요 전달 체계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의뢰하게 되고 센터는 또 의뢰받은 센터는 대상자의 평가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가장 큰 주요 업무고요. 정신질환자의 어떤 상담이나 치료 지원,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주로 하지만 이 외에도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가 일반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활동까지 다양한 업무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은 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탁 형태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우에는 총 21명의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약 한 2,500명에서 3,000명 이상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1차 주요 사업 대상은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고요.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 주민 전체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 동의하에 사례 서비스가 진행이 되니까 해당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가서 상담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약물 및 증상관리, 그리고 또 개별적인 서비스 욕구를 또 파악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또 연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루어집니다. 낮 동안에 의미 있는 활동이나 재활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용료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뭐 이용료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한 건 해당 지역의 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역센터는 뭐고 기초정신건강센터는 뭐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진단, 정신건강 사업 기획 등을 하는 곳이고요. 기초정신건강센터는 시군구 기초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들은 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의 응급 위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이 발견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경찰, 주민센터 담당자 등과 같이 다른 인력들하고 동행하기도 하고요. 그 인력들이 1차 상황을 좀 평가한 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주기도 합니다. 일단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나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긴급한 경우라면 응급 입원의 형태나 다른 유형의 형태로 이제 입원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유형의 형태로 입원을 전환하는 과정 자체도 센터에서 돕고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이제 평가했을 때 자타의 우려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러면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센터에 대한 사업을 안내하고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또 통해서 사례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레스로 이렇게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경남 진주에 방화 흉기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사실은 많은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봐야 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 센터 가족분들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이웃들이 쳐다보고 우리 가족 피하는 것 같고 마치 본인들이 가해를 가한 것 같아서 눈치 보인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주셨습니다. 한동안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강력범죄가 계속 이런 사회범죄 보도가 막 쏟아지면서 마치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조금 높아졌고 또 당사자나 가족들은 그 속에서 또 말 못할 고통들을 조금 느끼고 있죠. 사실 범죄율 수치로만 보면 일반인의 범죄율보다는 현격하게 낮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지 않은 정신질환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현실 판단력이 낮아지면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모든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폭력적이고 이렇게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로 인해서 조금 편견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다 편견 없는 조금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 자발적인 치료율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이런 범죄율도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신건강 서비스가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다음은 이제 정신건강 기관, 이용기관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두 번째로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두 강사분께서 자세하게 다루어 주셔서 저는 슬라이드 한 장에 그냥 다 담았는데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저희는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고 전국에 아까 제가 345개 정도 포진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은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생활시설은 각가지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지원이나 생활 지도를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전국에 19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재활훈련 시설로는 주거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주간재활시설은 낮 동안에 정신질환자분들에게 다양한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훈련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이고요. 전국에 약 8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인천광역시에는 이 주간재활시설이 4개 정도 분포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립 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자 사는데 필요한 어떤 능력을 조금 더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재활훈련 시설로는 사실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도 이제 6개가 있고 서울과 경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같은 경우는 퇴원했거나 퇴원 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주거 제공, 생활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이거는 사실 서울하고 경기에만 한 7개 정도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역적인 어떤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데 전국에 이것도 10개 남짓한 시설로 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자세한 부분들은 네, 앞서서 이제 강사분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독 관련한 부분을 또 지원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 한 50여 개가 분포해 있는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 단위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독 관련한 업무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정신요양시설은 뭐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요양이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로 이제 만성 정신질환자 분들이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기관인데요. 입소료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동료 지원과는 정신질환에서 회복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동료를 돕는 회복자가 동료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동료 지원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금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요 표준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보급해가지고 양성기관을 모집을 했고요. 현재 그 모집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네, 양성기관으로 신청해서 현재 회복과정을 거치고 있는 정신질환 6분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동료 지원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 같은 데에서 동료 상담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 사례관리팀의 일부 업무를 또 지원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응급개입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미 선진국 많은 나라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동료 지원과가 상담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하고 연계돼서 지역 내에 적응을 돕는 상담거로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데 국내는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40여 명 정도의 동료 지원가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기관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고용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과 양성 과정은요, 이론 60시간, 실습 20시간을 포함해서 총 8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양성된 분들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어떤 정신질환자분들의 초기 적응을 돕는 사례관리팀 일원으로 조금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정신질환의 회복 과정을 경험한 분들이 조금 많이 관심 갖고 많은 분들이 이 양성 과정에 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신건강 전문 인력과 함께 지역 내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을 돕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신건강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좀 마련이 돼서 모든 정신건강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들이 필수 인력으로 활동하는 날이 좀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요 슬라이드는 저희 기관에서 이제 연계돼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가 연계되었던 위기 지원 사례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이제 남자 49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환청도 들리고 자꾸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는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나서 조현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슬아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딸과의 관계도 좀 단절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랑 노모랑 생활을 해왔는데요. 노모가 노안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서 그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해가지고 형제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나눈 몫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월세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됐고 한 달에 이제
수입이 별로 없어서 건설 노동 현장에 가서 뭐 조금씩 일은 하긴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수입이 차츰 이렇게 끊기면서 월세,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이 다 체납되기 시작했고요. 그쯤에서 어머니도 사망하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도 좀 중단한 채 밀린 월세방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생활하다가 이분이 빌라 3층에서 추락으로 자살 시도를 좀 하게 되었고요. 실려간 병원에서 저희 센터로 의뢰하면서 개입된 사례입니다. 당시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아니었고 어떤 사회 서비스가 연계되었던 어떤 그런 자원도 하나도 없던 터여서 대상자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다양한 기관들을 모아서 회의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구청 복지자원팀에서 가구조사를 하고 나서 앞에서 잠깐 이제 뭐 언급했던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월세랑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수술 후에 이제 퇴원하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서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단됐던 정신과 외래 치료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외래 치료를 시작하면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하고 주거급여를 같이 지급받게 됐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도움받아서 영구 임대주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저희 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하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도 뭐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요. 네, 두 번째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했습니다. 형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는데 형이 알코올 사용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조현병을 가지고 이분도 계속 알코올로 식사를 대용하고 이런 어떤 가족과 같이 살면서 그런 부작용을 조금 많이 경험했던 사례고요. 그래서 이분도 잠깐 입원 치료를 좀 받고 퇴원하면서 공동생활가정 입소해서 지금은 저희 센터 서비스가 종료되었던 사례입니다. 네, 요 뒤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 사례가 네, 서비스를 받았던 제도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캘리그라피, 뭐 원예 프로그램, 이런 취미 프로그램도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하고요. 건강관리 위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볼링 동아리가 있어서 스포츠 활동도 함께 하고 맛있는 음식도 좀 나눠 먹고 하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좀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신질환 대상의 재활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3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각 센터마다 운영 시간들은 또 상이하고 인근에 주간 재활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또 주 5일 다 서비스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조금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꼭 가족 교육이나 모임을 좀 진행을 하는데 뭐 법률 관련한 주제의 교육도 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족분 중 한 분이 이 교육 있는 날 오셨는데요. 정신질환 자녀분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계속 소액결제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해서 굉장히 큰 액수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그것을 조금씩 탕감해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법률 관련 교육을 듣고 저희 강사분 법률 홈닥터 변호사님하고 연결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빚을 구제받았던 사례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 가족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마다 이제 가족분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면서 본인들 힘들었던 시간들을 또 이야기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1박 2일로 가족 나들이도 가고요. 가족 나들이를 처음에 가족분들만 모시고 갔더니 이제 자녀분들 두고 가기가 어렵다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아예 가족분들 전체 당사자분과 가족분들이 같이 가서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따로 나누어서 당사자는 당사자끼리 가족은 가족끼리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좋아하기도 하시고 참여율도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마음 놓고 그간의 경험들이나 힘든 것 이해하기가 되게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센터나 이런 정신건강시설에 오셔서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하고 또 토닥토닥토닥 하면서 힘을 얻고 이러시는 게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는 가족분들이 먼저 이런 긍정적이고 건강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또 정신질환 있는 그 자녀분들에게도 가족의 순기능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먼저 회복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자원들을 혹시 모르셨던 가족분들이 계시면 조금 한번 고려하고 참여하고 이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전해보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어떤 제도들이나 또 전체적인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이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 권리로서 서비스를 좀 당당하게 이용하시고요. 조금 더 이런 사회보장 서비스 안에 정신건강 분야의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보급돼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셨으면,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장에서 저도 정신재활의 어떤 회복이나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좀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5분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제 강의가 완벽하진 않았을 텐데 질문이 지금 딱 하나 들어왔습니다. 의료보호 수급자, 이제는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약을 쓸 수 있는지요? 이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수가가 제가 알고,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여에 대한 수가도 조금 인상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약 쓰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용하고 계신 의료기관을 통해서 담당 주치의를 통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요 수가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문의를 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예,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명확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